에피소드 6번째. 워싱턴에 도착하다. 애국가로 모임을 마친 후 나는 그날 밤을 애화에서 임병구 목사와 같이 지냈는데 우리들은 오랫동안 비밀 회의를 했다. 우리들은 일본이 한국 독립에 친우라고 표방하기는 하나 벌써 그들은 한국을 파괴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한국은 미국 포츠머스에서 열릴 러일 평화회의에 참석하여야 할 것인데 일본은 한국이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 우리들의 의사를 그 회의에서 표명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런 합의하에서 윤 목사는 하와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기로 하고 나는 워싱턴에 가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11월 30일에 나는 호놀룰루에서 또 한 번의 연설을 했고 그 자리에서 여비 30달러를 거출했다. 시베리아 호는 11시 30분에 출항했다. 출발하던 날 많은 친구들이 부두에 나와서 모자와 손수건을 흔들며 나를 환송해 주었는데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12월 6일 아침 10시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안정수 씨가 우리를 마중 나와 주었는데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시내 거처에서 며칠을 지냈다. 12월 9일에 나는 라파엘레에 사는 PC 부부를 방문했는데 그 부부의 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었다. 그곳에는 사만 셀모 신학교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교가 있었는데 푸른 동산 꼭대기에서 있는 아름다운 석조 건물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PC댁에서 하루 저녁을 머물렀다. 그 신학교의 교장은 맥킨토시 박사였는데 우리가 그에게 소개를 받자 그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우리들 각자에게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합한 300달러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그 아름다운 곳에서 3년간의 공부를 끝마치면 한국에 선교사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러한 후원에 대단한 유혹을 느꼈고 맥킨토시 박사는 내가 그곳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설득을 했지만 나는 나라를 위한 나의 비밀 사명을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의 호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12월 17일에 우리는 로스앤젤레스로 갔다. 남가주 대학에 다니는 신웅우 씨가 우리를 마중 나와 주었다. 그는 휴 셔먼 부인과 함께 시내 매그놀리아 애비뉴에 있는 한인 감리교 선교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는 선교부에서 며칠간 머물렀다. 12월 26일에 나는 워싱턴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우리는 둘이 모두 갈 수 있는 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중혁 씨는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기로 하고 그날 오후 8시에 산타페 열차로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여 시카고에서 8시간을 머문 후 1904년 12월 31일 오후 9시에 나는 워싱턴에 도착했다. 그 당시에는 워싱턴 정거장이 펜실베니아가 근처에 있는 12가에 있었다. 나의 수중에는 몇 달러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펜실베니아가에는 마운트 버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호텔이 있었는데 난 그곳에 투숙했다. 그날 밤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1905년 1월 1일에 나는 아이오와 서클에 있는 한국 공사관을 찾아갔다. 신태무 씨가 공사 대리로 있었는데 그이는 이용공의 어머니인 엄비가 보낸 사람이었다. 이용공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다. 황실의 정적자는 민비에게서 태어난 황태자인데 실상은 전응자로 알려져 있었고 황제와 시녀의 사이에 태어난 의화공이 당시의 버지니아주의 셀림에 있는 로노 칼리지에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왕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이용공의 모친인 엄비는 자기 아들이 언젠가 왕위를 계승할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신씨를 미국에 보내 의화공의 일거일동을 살펴서 자기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신태무 공사와 함께 일했던
서기 김윤정의 말이었다. 김윤정 자신도 재미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 오기 전에는 일본의 동경에서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당시의 일본 정부 당국은 한국의 귀족들에게 그들의 자제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낼 것을 권장하고 있었는데 하구에라는 단체는 당시에 일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윤정을 포함한 4~5명의 하구회 회원들은 이 하구회의 자금 거액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김윤정은 워싱턴에 가서 카버넨트 장로교회의 목사인 햄린 박사를 만났는데 햄린 박사는 김윤정에게 관심을 가지고 워싱턴 시내에 있는 흑인 대학인 하워드 대학에 입학을 시켜주었다. 거든 박사가 그 대학의 총장이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총장은 찰스 니드햄 박사였는데 그는 동시에 한국 공사관의 법률 고문이기도 하였다. 외교계에서 대단히 영향력이 강한 햄린 박사는 서울 주재 미국 공사인 알렌 의사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종료하여 김윤정 씨가 주미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부인과 두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 김윤정이나 홍철수 서기관은 신태모 공사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일체 하지 않았다. 나는 의화공이 버지니아주의 세일렘에 있는 러너 칼리지에 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그는 때때로 워싱턴에 와서 공사관에서 머물려고 했으나 신태모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김윤정이 2층에서 내려오자 내가 김윤정을 향해 말했다. 김 선생, 지금은 당신이 맡은 일을 할 차례요. 하고 말했더니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이 선생, 나는 모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밀서를 보낼 수 없어 라고 했다. 나는 놀라면서 김 선생, 그거 무슨 말씀이요? 당신이 어떠한 약속을 했었는지 기억나지 않으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하에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하고 되들었지만 아무리 이치를 따지고 협박을 해봐야 소용이 없었다. 윤씨와 내가 아침 내내 그와 논쟁을 하자 그의 부인과 두 아이가 나타났는데 김윤정 부인이 하는 말이 이 선생, 당신이 우리 넷을 모두 죽이더라도 정부의 명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만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의 자유를 팔아먹고 있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을 어떤 노예로 만들 것인가 곧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의 나라를 배반하고 너희들을 포함한 전 민족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이 공사관을 일본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전에 나는 이 건물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하고 했다. 그리고 문을 차고 나와버렸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공사관을 또 찾아갔는데 김윤정은 내가 공사관 건물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했다면서 공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을 부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흑인 문지기에게 문을 잠그고 우리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문을 나와버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문을 참기가 힘들었고 같이 갔던 한국 청년 3명이 흥분하여 폭행을 하려는 것을 막느라고 고심했다. 나는 햄린 박사와 유해햄 박사에게 피서지로 편지를 보내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도록 부탁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김윤정이 본국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기 전에는 어떤 행동도 취하면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나 정부와 전국의 소위 유력자들은 모두가 친일적이었다. 1882년에 체결한 한미수호조약은 한낱 어리석은 외교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았고 한국인들이 그 조약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어리석고 순진한 탓이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실상을 완전히 파악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뿐이었다. 각처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김윤정에 대해 반감이나
어쩌나 강했든지 그가 무슨 도지사로 임명되어 귀국길에 나섰을 때 해외에서 한국 사람에게 변을 당할까 두려워 비밀 행동을 취할 정도였다. 마침내 김현정은 한국 공사관을 일본인에게 넘겨주고 워싱턴을 떠났다.